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두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금 1,500만 원 이하 빚을 진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9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10%도 3년간만 성실히 갚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6월 도입됩니다. 또 연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입니다.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불법성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소카의 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성훈 기자. 네, 경선의 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고요? 네, 제8차 전원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2시간이 늦어진 오후 3시 50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4시 30분쯤 위원회는 다시 정회를 선언하면서 논의를 멈춘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논의는 재개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는 왜 2시간 가까이 늦어진 거죠? 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1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낮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선의 회의실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게 발단인데요. 경선의 위원들이 회의장부터 정리된 뒤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늦어진 것입니다. 자, 워낙 첨예하고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네, 경선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선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사 양측은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의 보완책 마련을 놓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향후 일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는 물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요.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굵직한 노동 현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경선의 논의가 이제 끝나면 탄력근로제 논의의 키는 국회가 쥐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합의 여부를 떠나서 오늘이 최종 논의였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변수는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월 국회 개최 자체가 이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탄력근로제 논의가 경사노위 손을 떠난다고 해도 일단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체 개편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네. 개편안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국회에 제출될 개편안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달 7일 초안을 발표한 이후에 한 달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요.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의견 수렴 과정에는 불참을 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됐는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나올 개편안은 이원화라는 이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바뀌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탄력근로제 확대나 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이것
대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나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입법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최저임금 체계 개편 같은 경우의 상황은 더 빠듯한데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만약 3월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원회 구성부터 최저임금 결정까지 이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5일로 잡혀져 있는 최종 고시까지의 이 전체적인 일정도 미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정부의 생각대로 따라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빚을 또 어느 방식으로 탕감해 준다는 건가요? 우선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3달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고 빚이 1,500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 2인 기준으로 월 1,170만 원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 탕감 내용이 좀 다른데요. 1,500만 원의 빚에 대해 1차적으로 70%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450만 원가량이 남는데 이 중 절반인 225만 원을 3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돈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225만 원만 3년간 갚으면 1,275만 원가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소 다른 신용회복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채무원금의 90%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 중 75만 원가량을 3년간 갚으면 남아있는 75만 원도 정리해준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구조조정이나 형편이 어려워진 차주를 대상으로 신속 지원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차주의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신용이 하락하기 전 미리 채무를 조정하는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을 했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등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크게 떨어진 차주가 대상입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자신과 자회사인 타다 대표를 고발한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논란을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소카 측이 결국 대응에 나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 중인 VCNC 측은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운영을 승인했고 서울시로부터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인정받았다며 업무 방해와 무고죄 등을 물어 택시업계를 상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소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에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타파라치하는 사람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택시기사들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 행위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앞서 택시업계가 이 소카 측을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지난 11일에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이재용 소카 대표와 소카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이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여객을 운송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업계는 이 타다가 렌터카라면 편도 영업이 끝난 후에 차고지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배회 영업을 하는 등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다는
지난해 10월에 출시됐는데 당시 택시업계의 반발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풀을 둘러싼 이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으로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화살을 타다 쪽으로 돌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오른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요금 미터기 업데이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 미터기 조정 작업장 앞에 순서를 기다리는 택시들이 수백 미터나 줄을 서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왔느냐를 놓고 택시기사 간 말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놓으면 어떡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여기. 이거 시간 정해져 갖고 왔거든요. 이 시간에 이거 못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공인 작업장이 서울 전체에 3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 작업장마다 15명 남짓한 인력들이 7만 2천여 대의 미터기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시간 반이나 기다렸네. 너무 이게 짜증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질서도 없고. 승객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800원 더 추가로 결제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황당하긴 했어요. 전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고. 모든 택시 미터기가 교체되기까지는 앞으로 열흘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서울의 주택거래가 1년 사이 60%나 줄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여 건으로 1월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거래량은 6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나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까지 높이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수급 지수는 73.2로 6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100을 중심으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9.13 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 수급 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4.9%까지 상승했다는 점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1월 전월세 거래는 서울이 16.8%, 수도권과 지방은 12% 이상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일부에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엉뚱한 불똥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구입 제한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우리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2차 고위급 협상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만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협상 내용 중에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입 규모를 6년 동안 현재보다 5배 많은 2천억 달러, 225조 4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40%는 넘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면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반도체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의 하락, 대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서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중국이 수입하겠다는 반도체가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간의 주고받기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네, 여기에 일본도 이런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이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부터 우리 반도체 산업이 포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입 확대 말고 반도체 산업에 또 어떤 악재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불산을 일본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불산은 일본에서 전략 물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해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보유한 불산량이 부족해지면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25년까지 1조 위안 16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굴기도 우리 산업의 위협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D램과 낸드 프레시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체의 재고량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수요 부진이 연말까지 계속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최대 4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뾰족한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인력 확보, 시너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을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 쟁점화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 중국, 일본의 압박에 반도체 세계 1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낮고 주식시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재테크하십니까? 최근 한 금융사가 선보인 부동산 펀드 상품이 1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하는데요.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 투자인데 엄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선보인 부동산 펀드 상품입니다. 명동에 새로 들어설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명 명동 부동산 펀드라고 불리우는데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연 5%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기초로 한 펀드 상품들은 대부분 완판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정한 투자 기간 동안 이제 안정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은 불안하고 예금이나 적금은 여전히 금리가 낮다 보니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권과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분산 투자하는 인컴 펀드도 인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연 4에서 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중위험 중수익을 쫓는 최근 투자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최근 고수익을 노리고 터키 채권 등에 대한 투자 문의도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앞서 소개된 상품들의 특징은 위험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는 안 되겠죠. 이어서 박규준 기자와 투자를 결정할 때 따져봐야 할 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부동산 펀드와 신흥국 채권형 펀드 같은 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에게 수익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높길래 돈이 이렇게 몰리는 거죠? 은행 예금보다도요 수익률이 최대 3배 이상 높다, 가량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은행을 찾으면 저희가 정기 예금 이자가 현재 2% 내외 정도 되는데요.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펀드라든지 신흥국,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익률이 1년에 5%에서 7% 정도가 됩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분기나 반기별로 배당을 받고요. 이 만기 때에는 원금과 함께 마지막 배당까지 그렇게 함께 받는 구조가 되는데요. 전체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좀 일반화해서 살펴보면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간의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8% 중반 수준이 되는데 이 반면에 주식형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새에 9% 넘게 확 빠졌거든요. 같이 좀 견줘서 보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펀드가 고수익 투자처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입 방법도 살펴보죠. 은행이나 이런 주식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실 부동산 펀드는 그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보다는요. 돈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위 이 고액 자산가들 위주의 사모 방식으로 해서 투자자들 모집을 해왔었습니다. 예. 이 사모펀드에 참여를 하려면 이 투자금으로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모 방식의 부동산 펀드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으로 출시됐던 시점이 2016년도 7월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분기마다 한 개 상품 정도는 이 공모 방식의 부동산 펀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젠 개인 투자자들도 수월하게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공모 방식의 상품은 얼마 이상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이 최소 투자금의 제한은 없는데 금융사별로 해서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을 최소 투자 금액으로 제시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박 기자 얘기대로 이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이 원금 손실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정기 예금이 아니라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 부동산 펀드 자체가 건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거둬서 그 배당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건물을 매입한 가격보다 판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이 상품의 만기가요,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 원칙적으로 또 중간에 해지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아예 돈을 묶어둘 생각을 하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또 조언을 합니다. 예. 또 이 밖에도 부동산 펀드는 투자하려는 건물을 비롯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아무래도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언도 나오고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1988년) 영국 런던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마를 쫓는 형사 앤더슨. 여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부해 장기를 도려냈어. 희생자는 5명 모두가 맺혀 동일 범의 소유. 뮤지컬 잭 더 리퍼는 미제 사건으로 담은 미스터리 연쇄살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체코 뮤지컬이 원작이지만 노래와 무대, 줄거리도 우리 정서에 맞게 각색됐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빠른 전개를 위한 회전 무대와 함께 엄기준과 신성우, 이건명, 김범래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 그 주변으로 피어난 꽃들. 밝고 따뜻한 화풍의 스페인화가 에바 알머슨의 대표작 만개한 꽃입니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 200여 점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전시장은 집을 테마로 8개의 방으로 꾸며져 작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유화와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작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은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작품과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족 그림도 처음으로 전시돼 친밀함을 더합니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아츠가 한국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듀오 무대에 오릅니다. 블레아츠는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3위를 했던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국내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3년 전 블레아츠가 우연히 김봄소리의 콩쿠르 연주 모습을 보고 직접 이메일을 보내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두 사람은 모차르트와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이른바 역전세난에 대해 집주인 책임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셋값 하락이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진단하며 집값 역시 더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전세난에 대해 최 위원장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2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22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고액 수급자는 207만 6천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년 만인 지난해 처음 나왔고 1년 만에 20명 선을 넘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내용으로 하는 미 상무부의 보고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미 현지 매체들은 미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기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유유부지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한 한진그룹의 경영 발전안에 대해 대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급조된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KCGI가 주주 제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KCGI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한진칼이 주주 제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타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GI는 지난달 31일에 한진칼과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주주 제안서를 발송했지만 최근 일각에선 지분 보유 기간이 주주 제안서 발송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주 제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의 비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밤 전북 남부와 경남 서부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은 전국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에서 많은 곳 120mm 이상으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기온이 낮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3에서 8cm가량의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비 소식은 있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영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아침부터, 충청도는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고요. 울진은 저녁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은 강릉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영상 5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지만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전주 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기온은 점차 올라 주말 동안 3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